책 읽어주는 라디오 EBS 오디오북. 어느새 3월입니다. 꽁꽁 얼어있던 얼음이 녹고 꽃망울이 하나씩 터지기 시작하면 꽃잎들 사이로 봄의 전령, 나비들이 날개짓을 시작하죠. 알에서 애벌레 그리고 번데기를 거쳐서 한 마리의 아름다운 나비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생각보다 치열합니다. 특히 성장의 마지막 과정인 번데기 안에서는 긴 인고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어둡고 답답한 번데기 안에서의 시간을 잘 참고 견뎌야만 나비가 돼서 자유로이 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지금 자유로운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도 어둡고 긴 시간의 터널을 지나왔기에 가능한 게 아니었나 싶은데요. 빛이 보이지 않던 역사의 순간들, 그 순간을 살아내며 이 땅을 지켜온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길 바라면서 2014년 3월 1일 EBS 오디오북 시작합니다. EBS 라디오가 2014년 봄 개편을 맞는 첫 주입니다. 다양한 방송들이 더욱 새롭게 단장해서 여러분을 찾아갔었는데요. EBS 오디오북도 새로운 프로그램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주말 오후를 낭독과 음악으로 채워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방송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 고전 읽기 김구의 백범일지, 3시부터 5시까지는 화제의 베스트셀러 케이트 디카밀로의 에드워드 툴레인의 신기한 여행, 5시부터 8시까지는 라디오 연재소설 서영은의 꽃들은 어디로 갔나, 8시부터 8시 50분까지는 경청이 방송되는데요. 정희재의 도시에서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가 방송됩니다. EBS 오디오북 첫 번째로 만나보실 작품은 고전 읽기에서 방송된 김구의 백범일지입니다.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기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며 나라에 헌신한 우리 민족의 영원한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이 남기신 말입니다. 대한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김구 선생이 남긴 독립운동서의 증언서, 바로 보물 제1245호로 지정된 백범일지입니다. 상해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써놓은 책인데요. 김구 선생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만나보시죠. 과거에 얽힌 이런저런 말을 들었다. 그 통인 놈들이 시관에게는 보이지도 않고 과거 답안지 한아름을 도적하여 갔대. 과거장에서는 글을 짓고 쓸 때 남에게 보이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글을 지을 줄 모르는 자가 남의 글을 보고 가서 자기 글로 제출한다는 거야. 돈만 많으면 과거도 벼슬도 다 할 수 있지. 글을 모르는 부자들이 큰 선비의 글을 몇백 냥 몇천 냥씩 주고 사서는 진사도 하고 급제도 했다는구만. 그뿐만 아니라 이번 시관은 누구인즉 서울 아무 대신에 편지를 붙였으니까 반드시 된다고 자신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개는 시관의 수청, 기생에게 주단 몇 피를 선사하였으니 이번에 꼭 과거를 한다고 자신하는 자도 있어. 나는 과거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과거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무슨 가치가 있는가? 내가 심혈을 다하여 장래를 개척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인데, 선비가 되는 유일한 통로인 과거장의 꼬락서니가 이 모양이니, 내가 시부를 지어 과문 육체에 능통하더라도 아무 선생, 아무 접장 모양으로 과거장의 대서업자에 불과할 것이니, 나도 이제 다른 길을 연구하리라 결심하였다. 나는 이처럼 과거길에서 불쾌한 느낌과 비관적인 생각만 품은 채 집으로 돌아와 아버님과 상의하였다. 제가 어떻게든 공부로 입신양명하여 강가 이가에게 당한 압제를 면할까 하였는데, 그 유일한 방법이라는 과거장의 폐해가 이와 같은즉, 제 비록 큰 선비가 되어 학력으로 강 이씨를 압도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엽전의 마력이 있는데 어찌하오리까? 또한 큰 선비가 되도록 공부를 하려면 다소의 금전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집안이 이같이 가난하니 앞으로 서당 공부는 그만두겠습니다. 너 그러면 풍수 공부나 관상 공부를 해봐라. 풍수에 능해 명당의 조상을 모시면 자손이 복록을 누리게 되고, 관상을 잘 보면 선한 사람과 군자를 만날 수 있다. 그것을 공부하여 보겠습니다. 서적을 얻어주십시오. 아버님이 우선 마의상서 한 권을 빌려주셔서 나는 독방에서 이것을 공부하였다. 관상서를 공부하는 방법은 먼저 거울로 자신의 상을 보면서 부위와 개념을 익힌 다음 다른 사람의 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가는 것이 첩경이다. 나는 둔분출하고 석 달 동안이나 내 상을 관상학에 따라 면밀하게 관찰하였다. 그러나 어느 한 군데도 귀격, 부격에 좋은 상은 없고 얼굴과 온몸에 천격, 빈격, 흉격밖에 없다. 과거장에서 얻은 비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관상서를 공부했는데 오히려 과거장 이상의 비관에 빠져버렸다. 짐승과 같이 살기 위해 산다면 모르지만 인간으로서 세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 그런데 상서 중에 이런 구절이 있다. 상 좋은 것이 몸 좋은 것만 못하고 몸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 이것을 보고 나는 상 좋은 사람보다 마음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제부터 밖을 가꾸는 외적 수양에는 무관심하고 마음을 닦는 내적 수양에 힘써 사람 구실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니 종전에 공부 잘하여 과거하고 벼슬하여 천한 신세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은 순전히 허영이고 망상이요 마음 좋은 사람이 취할 바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마음 좋은 사람이 마음 좋은 사람으로 되는 방법이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니 역시 막연하였다. 상서를 그만 덮어버리고 지리에 관한 책도 좀 보았으나 취미를 얻지 못하고 병서, 손무자, 오기자, 삼락, 육도 등을 보니 이해하지 못할 곳이 많다. 그러나 장수가 될 훌륭한 재질을 논하면서 태산이 앞에서 무너져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병사들과 더불어 고락을 함께한다. 나아가고 물러섬을 호랑이와 같이 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지지 않는다. 이런 구절을 매우 흥미있게 낭송하였다. 나이 17살 때 나는 1년간 일가 아이들을 모아 훈장질하면서 의미도 잘 모르는 병서만 읽었다. 매일 고 선생 댁에서 놀다가 밥도 선생과 같이 먹고 밤 깊고 인적이 고요할 때는 국사를 논의했다. 고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만고 천하에 흥해보지 못한 나라가 없고 망해보지 못한 나라가 없네. 종전에는 토지와 백성은 가만두고 군주자리만 빼앗는 것으로 흥망을 논하였지. 그러나 지금의 망국이란 나라의 토지와 백성과 주권을 모두 강제로 집어삼키는 것이네. 우리나라도 필경은 외놈에게 망하게 되었네. 소위 조정대관들은 전부 외세에 영합하려는 사상만 가지고 러시아를 친하여 자기 지위를 보존할까, 혹은 영국이나 미국을, 혹은 프랑스를, 혹은 일본을 친하여 자기 지위를 견고히 할까, 순전히 이런 생각들 뿐이라네. 나라는 망하는데 국내에 최고 학식을 가졌다는 산림학자들도 한탄하고 혀만 차고 있을 뿐 어떠한 구국의 경륜도 보이지 않으니 큰 유감일세. 나라가 망하는데도 신성하게 망하는 것과 더럽게 망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더럽게 망하게 되었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반 백성들이 의를 붙잡고 끝까지 싸우다가 함께 죽는 것은 신성하게 망하는 것이요, 일반 백성과 신하가 적에게 아부하다가 꿰매에 빠져 항복하는 것은 더럽게 망하는 것일세. 지금 외놈 세력은 온 나라에 차고 넘쳐 대궐 안까지 침입하여 대신들을 마음대로 내치니 우리나라를 제2의 외국으로 만드는 것 아니겠는가. 만고 천하에 망하지 않은 나라 없고 죽지 않는 사람이 없은즉 자네나 나나 죽음으로 충성하는 일사보국 한 가지 일만 남았네.
선생은 슬픈 낯빛으로 나를 보았다. 나도 울고 또 물었다. 그런데 망할 것으로 하여금 망치 않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자네 말이 옳네. 기왕 망할 나라라도 망치 않게 힘을 써보는 것이 백성된 자의 의무이지. 지금 조정 대신과 같이 무조건 외세에 영합하지 말고 청국과 서로 연합할 필요가 있네. 작년 청일전쟁에서 패했으니 청나라도 언젠가는 복수전쟁을 한번 벌이려 할 것일세. 적당한 인재가 있으면 청나라에 가서 사정도 조사하고 인물과 연락하며 후일 한 목소리로 대처하는 것이 절대 필요한데 자네 한번 가보려나? 저같이 무지하고 지각 없는 어린 것이 간들 무슨 효과를 얻겠습니까? 자네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동지들이 많으면 청나라의 정계, 학계, 상계 각 방면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은 누가 그런 뜻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 없으니 자네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겠다 싶으면 그대로 실행하며 보는 것뿐이지. 마음이 항상 울적하니 먼 곳 바람도 쏠 겸 떠나보겠습니다. 자네가 떠나고 나면 부모님이 외롭고 쓸쓸할 터이니 자네 아버님과 내가 우리 사랑에 모여 이야기나 하고 놀겠네. 고맙습니다. 안진사와도 상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안진사의 의향을 짐작하는 바 천주학을 해볼 마음이 있으니 만일 그와 같이 서양 오랑캐를 의뢰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대의에 위반된 행동이네. 안진사에 대한 태도는 후일 결정할 날이 또 올 것이니 출국 문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네. 다만 안진사는 확실한 인재이니 자네가 천국에 가서 여러 곳을 다녀보고 그 결과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되면 그때 가서 상의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네. 그러니 이번 일은 비밀에 붙이고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네. 나는 고 선생의 말씀을 옳게 여기고 출발을 준비했다. 밥상을 받은 나는 4대 숟갈로 한 그릇 밥을 다 먹어치웠다. 일어서서 주인을 부르니 골격이 준수하고 나이 약 37, 8세나 되었음직한 사람이 문 앞에 와서 물었다. 어느 손님이 불렀소? 내가 좀 청했소이다. 다름 아니라 내가 오늘 700여리나 되는 산길을 걸어서 넘어가야 하는데 아침을 더 먹고 가야겠으니 밥 7상만 더 차려주오. 주인은 아무 대답 없이 나를 보기만 하더니 내 말에는 대답도 아니하고 방 안에서 아직 밥을 먹고 있는 다른 손님들을 보고서 이렇게 말했다. 젊은 사람이 불쌍도 하다. 미친놈이군. 이 말 한마디를 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한켠에 드러누워서 방 안 사람들의 평판과 분위기를 보면서 외놈의 동정을 살펴보았다. 방 안에서는 두 갈래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중 유식하게 보이는 청년들은 주인의 말과 같이 나를 미친 사람이라고 했고, 식후 제1미로 긴 담뱃대를 붙여 물고 앉은 노인들은 이 청년들을 나무라며 말했다. 여보게, 말을 함부로 말게. 지금인들 이인이 없으란 법이 있겠나? 이런 말세에는 마땅히 이인이 나는 법일세. 이인이 없을 리 없겠지만 저 사람 생긴 꼴을 보십시오. 무슨 이인이 저렇겠어요? 그 외놈은 별로 주의하는 빛도 없이 식사를 마치고 중문 밖에 서서 문 기둥을 의지하고 방 안을 들여다보며 총각 아이가 밥값 계산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서서히 몸을 일으켜 크게 호령하며 그 외놈을 발길로 차서 거의 한 길이나 되는 계단 밑으로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바로 쫓아내려가서 놈의 목을 힘껏 밟았다. 세 칸 객방의 앞쪽 출입문이 아랫방에 한 짝, 가운데 방에 문 한 문 두 짝, 윗방에 한 짝, 합해서 모두 4짝인데 이 방문 4짝이 일제히 열리면서 문마다 사람 머리가 다투어 나왔다. 나는 몰려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간단하게 한마디로 선언하였다. 누구든지 이 외놈을 위해 내게 달려드는 자는 모두 죽이고 말리라. 선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방금 내 발에 채이고 밟혔던 외놈이 새벽 달빛에 칼빛을 번쩍이며 달려들었다. 얼굴로 떨어지는 칼을 피하면서 발길로 외놈의 옆구리를 차서 거꾸러뜨리고 칼 잡은 손목을 힘껏 밟으니 칼이 저절로 땅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그 외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점점이 난도질했다. 나는 피가 떨어지는 칼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 호통을 쳤다. 아까 외놈을 위하여 내게 달려들려고 하던 놈이 누구냐? 방 안에 있던 자들 중 미처 도망가지 못한 자들은 모두 엎드려서 빌기 바빴다. 장군님 살려주시오. 나는 그놈이 외놈인 줄도 모르고 보통 싸움만으로만 알고 말리려고 나갔던 것입니다. 나는 어제 배 위에서 장군님과 같이 고생하던 장사꾼입니다요. 외놈과 같이 오지도 않았습니다요. 노인들은 겁이 나서 벌벌 떨면서도 아까 청년들을 책망하며 나를 편들어준 일로 떳떳이 가슴을 내밀고 말했다. 장군님, 아직 지각이 없는 청년들을 용서하십시오. 이러는 가운데 주인 이화보가 왔다. 그는 감히 방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방 바깥에 엎드려서 빌었다. 소인이 눈은 있지만 눈동자가 없어 장군님을 멸시하였으니 그 죄 죽어도 여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 외놈에게는 다만 밥 팔아먹은 죄밖에 없습니다. 아까 장군님을 능욕하였으니 죽어도 마땅합니다. 나는 방 안에 꿇어 엎드린 채 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일어나 앉으라 명하고 주인 이화보에게 물었다. 내가 그놈이 외놈인 것은 어떻게 알았느냐? 소인이 나루토 객주를 하는 탓에 진남포로 내왕하는 외인들이 종종 제 집에서 자고 갑니다. 그러나 한복을 입고 오는 외인은 오늘 처음 봅니다. 이 외인은 복색뿐만 아니라 조선말도 능한데 네 어찌 외인인 줄 알았느냐? 몇 시간 전에 황주로부터 온 목선 한 척이 포구에 들어왔는데 뱃사람들의 말이 일본 영감 한 분을 태워왔다고 하기 알았습니다. 그 목선이 아직 포구에 머물러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 뱃사람을 데려와라. 눈치 빠른 이화보는 일면 세면 도구들을 들여오고 그런 다음 밥 7그릇을 한 상에 놓고 다른 한 상에는 반찬을 차려 들여놓고서 먹기를 청하였다. 나는 얼굴을 씻고 밥을 먹게 되었다. 밥 한 그릇을 먹은 지 10분 정도밖에 안 되었으나 과격한 행동을 한 뒤라서 한두 그릇쯤은 더 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7그릇까지 먹는다는 것은 무리였다. 그래도 애시당초 7그릇을 더 요구한 것이 거짓말로 알려져서는 재미없는 일이라 큰 양푼 1개를 청하여 밥과 반찬을 한 군데 붓고 숟가락 1개를 더 청하였다. 숟가락 2개를 포개 들고서 밥 한 덩어리가 사발통만큼씩 되게 밥을 떠먹었다. 곁에서 보는 사람 생각으로는 몇 번만 더 뜨면 그 밥을 다 먹겠구나 하도록 보기 좋게 한두어 그릇 분량을 먹다가 숟갈을 던지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오늘은 먹고 싶던 원수의 피를 많이 먹었더니 밥이 들어가질 않는다. 뱃사람들에게 명하여 외놈의 소지품 전부를 가지고 오도록 했다. 소지품을 조사해 본 결과 그 외인은 스치다라는 자였고 직위는 육군 중이었다. 가진 돈이 엽전 800냥 남짓 되었다. 이 돈은 동네의 극빈한 집에 모두 나눠주어라. 외놈의 시체는 어찌하오리까? 외놈들은 우리 조선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의 원수니 바닷속에 던져서 물고기와 자라들까지 즐겁게 뜯어먹도록 하라. 경무관 김윤정은 법정위에 앉아 순서대로 성명과 주소, 연령을 묻고 사실심리에 들어갔다. 네가 안악 치아포에서 뭐월 뭐일에 일본인을 살해한 일이 있느냐? 본인이 그날 그곳에서 국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외구 한 명을 때려 죽인 사실이 있소. 나의 대답을 들은 경무관, 총순, 권임 등은 일제히 얼굴을 들고서 묵묵히 서로를 쳐다보았고 법정안은 비상히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내 옆 의자에는 와타나베라고 하는 외놈 순사가 걸터 앉아서 나의 신문 과정을 방청인지 감시인지 하고 있다가 신문 시작부터 법정안이 조용해지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며 통역으로 그 이유를 묻는 것 같았다. 이놈! 지금 소위 만국 공법이니 국제 공법 어디에 국가 간의 통상, 화친 조약을 체결한 후 그 나라 임금을 시해하라는 조문이 있더냐? 너희는 어찌하여 우리 국모를 시해하였느냐?
내가 죽으면 귀신이 되어 살면 몸으로 내 임금을 죽이고 외놈을 씨도 없이 다 죽여 우리 국가의 치욕을 씻으리라. 통렬히 꾸짖는 서슬에 겁이 났던지 와타나베가 욕을 하며 대청 뒤쪽으로 도망하여 숨고 말았다. 법정 안의 공기가 긴장되기 시작하였다. 총순인지 주사인지가 김윤정에게 와서 말했다. 사건이 중대하니 감리 영감께 말씀드려 신문을 주관하시도록 해야겠습니다. 잠시 후 감리사 이재정이 들어와 윗자리에 앉았다. 김윤정은 그때까지 신문하던 진상을 보고하였다. 법정 안에서 참관하던 관리와 근무자들이 위로부터 아무 분부가 없었는데도 찬물을 가져다 마시게 해주었다. 나는 법정 맨 윗자리에 앉은 이재정에게 질문하였다. 본인은 일개 시골의 천민이지만 신화된 백성의 의리로 국가가 수치를 당하고 푸른 하늘, 밝은 해 아래 내 그림자가 부끄러워서 왜구 한 명을 죽였소. 그러나 나는 아직 우리 동포가 외인들의 왕을 죽여 복수하였단 말을 듣지 못하였어. 지금 당신들은 몽백을 하고 있는데 춘추 대의의 나라님의 원수를 갚지 못하면 몽백을 아니한다는 구절도 읽어보지 못하였소? 어찌 한갓 부귀 영화와 국록을 도적질하는 더러운 마음으로 임금을 섬기시오? 이재정, 김윤정을 위시하여 수십 명의 참석 관리들이 내 말을 듣는 광경을 보니 제각기 얼굴이 달아올라 홍당무 빛을 띠고 있었다. 이재정이 마치 하소연하듯 내게 말했다. 아니, 창수의 지금 하는 말을 들으니 그 충의와 용기를 흠모하는 반면 내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마음도 비할 데 없소이다. 아니, 그러나 상부의 명령대로 신문하여 위에 보고하려는 것인즉 사실이나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오. 김윤정은 내 병증이 아직 위험함을 보고 감리와 무슨 말을 수근수근 하고서는 간수를 명하여 도로 하옥시키도록 하였다. 어머님께서는 나를 신문한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경무청 문 밖에 서 계셨다. 그곳에서 간수의 등에 엎여 들어가는 나를 보시고 근심이 가득하셨다고 한다. 병이 저지경이 되었으니 무슨 말을 잘못 대답하여 당장에 죽지냐 아니할까. 신문 시작부터 관리 전부가 떠들어대기 시작하니 벌써 감리형 부군 인사들은 희귀한 사건이라고 구경하러 몰려들며 야단이었다. 법정 안은 발 디딜 곳이 없었고 문 밖까지 사람들이 둘러서서 순검들에게 물어댔다. 참말 별난 사람이다. 아직 아이인데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 간수와 순검들이 보고 들은 대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해주 김창수라는 소년인데 민중전 마마의 복수를 위해 외놈을 때려 죽였다나? 그리고 아까 감리사를 책망하는데 그도 아무 대답을 못하던데? 이런 이야기가 바닥에 퍼져나갔다. 내가 간수의 등에 엎여나가면서 어머님의 얼굴을 살펴보니 약간 희색을 띠고 계셨다. 여러 사람이 구경한 이야기를 들으신 까닭인 듯한데 나를 업고 가는 간수도 어머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 안심하시오. 어쩌면 이렇게 호랑이 같은 아들을 두셨소. 나는 감옥에 들어가 옥중에서도 한번 큰 소동을 일으켰다.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다시 도적 죄수관에다가 두고 착고를 채워두는 데 대해 크게 분개했기 때문이었다. 전에는 내가 아무 의사를 드러내지 않았으므로 나에 대한 대우를 강도로 하나 무엇으로 하나 잠잠히 입 다물고 있었다. 허나 오늘은 정당하게 내 뜻을 발표하였음에도 아직도 나를 이다지 홀대하느냐? 땅에 금만 그어놓고 그것을 감옥이라 하여도 나는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당초에 도망하여 살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외놈을 죽였던 그 자리에 내 주소와 성명을 갖추어서 포고하고 또 내 집에 와서 석 달이나 잡으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겠느냐? 너희 관리와 무리들이 외놈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내게 이런 나쁜 대우를 하느냐? 평양 방기창 목사 집에서 유숙할 중 당시 숭실중학생으로 교육과 애국의 열성으로 학계와 종교계, 일반 사회의 명성이 쟁쟁하였던 동지 최강옥 군과 긴밀히 교제하며 장례일을 의논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최 군이 물었다. 결혼은 했나? 어찌어찌 하다 보니 과거 여러 차례 시도도 못해보고 실패했소. 그럼 안신호 양과 결혼 하기 전에 약혼하는 것은 어떻소? 신호는 안창호의 누이 동생으로
그때 나이 20여세였는데 사람됨이 매우 활발하고 처녀 중에 명성이라고 한다. 직접 대면하여 보고 피차에 뜻이 맞으면 혼인하기로 하였다. 안도산의 장인인 이석관의 집으로 신호를 오라 청하고서 최광옥, 이석관과 함께 만났다. 신호를 면대하여 몇 마디 의사교환을 한 후 숙소로 돌아왔더니 최군이 뒤따라와 의향을 물었다. 어땠어? 신호양이. 마음에 두어 내 뜻에도 맞고. 잘됐어. 신호양도 같은 마음이라오. 시간 끌 거 없이 내일 아주 약혼까지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소. 그리하는 게 좋겠소. 그런데 어찌 뜻하여서랴 다음날 아침 일찍 이석관과 최군이 달려왔다. 아, 어쩌면 좋소. 신호양이 어제 저녁에 편지 한 통을 받고 밤새껏 마음속에 큰 고민이 생겼다 하오. 무슨 일인데 그러? 다른 일이 아니라 안도산이 미국에 건너갈 때 상해를 거쳐갔는데 그때 상해 중하게 재학 중이었던 양주 삼군에게 자기 여동생과 혼인하라고 부탁을 했다는군. 그때는 양군이 아직 재학 중이라 혼사에 대해 정해진 견해가 없으니 학업을 마친 후 결정하겠다고 했다오. 그런데 어제 신호양이 돌아가니 마침 양군에게서 자기는 학업을 마쳤으니 결혼 여부를 통보해달라는 편지가 왔다는 것이네. 양손에 떡이라 신호가 어찌할 줄 모르고 애를 쓰는 중이니 다시 확정된 의사를 듣고서 떠나시오. 그게 좋지 않겠소? 아침밥을 먹은 후 최광옥은 다시 와서 신호의 결심한 바를 말했다. 신호양은 자신의 처지로서는 더 이상 둘 중을 누구를 고르고 누구를 버릴 수 없으니 양쪽을 다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네. 그래서 이미 청혼을 받고도 몸이 약한 것을 꺼려 승낙하지 않았던 그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 같이 자란 김성택을 택하고 김구 자네와 양주삼은 거절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하오. 어쩔 수 없지만 일의 모양새나 정리상으로는 매우 섭섭하였다. 시간이 지나 신호는 나를 찾아왔다. 나는 지금부터 당신을 오라버님이라고 섬기겠습니다. 매우 미안합니다. 내 사정이 그리 된 것이오니 너무 섭섭히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나는 신호의 쾌활하게 결단하는 도량을 보고서 더욱 흠모하게 되었으나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 나는 작년에 부처 살 때 해주 고향의 성묘차 갔다. 준영 작은아버지께 그간 일을 보고했다. 작년에서 사촌 형제가 한 집에 모여 살면서 형은 농업과 가사 전부를 맡고 저는 교육에 종사하여 생활이 안정되고 집안간에 활락합니다. 너 같은 남봉꾼을 누가 도와줘서 그렇게 사느냐? 작은아버지 보시기에 저의 남봉은 위험하지만 남봉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덜어 있는 게지요. 네가 그 빈손으로 간 후 네 사촌형도 뒤따라가고 네 사촌 매부 이용근의 식구까지 같이 산다니 너는 생활 근거를 어떻게 하고 사느냐? 제가 은율군에 몇몇 친구가 있어서 그들이 오라고 청해서 이주했습니다. 친구 가운데 진사 오인영군은 그 군의 갑부였던 오경승 진사의 장손이요. 아직도 유산을 가지고 괜찮게 사는 처지입니다. 인영군이 특별히 천연양 가치가 있는 집 한 채와 전답, 과수원까지 다 갖춰 빌려주면서 언제든지 내 물건같이 사용하라고 의식주의 근거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농사짓는 소 한 마리까지 사서 줬고 집안에 쓸 것은 수시로 인영군에게 청구해서 쓰면서 여러 식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이구 세상에 그렇게 후덕한 사람도 있느냐? 하지만 작은 아버지는 내가 무슨 협잡이나 하지 않는가 의심하였다. 당시 주변에 부호의 자식이나 조카들이 외놈에게 돈 100냥을 차용할 때 외놈들은 증서에다가 1000냥이라고 쓰게 하고 돈을 받을 때는 1000냥을 다 받아냈다. 만약 당사자의 자산이 부족하면 일가의 다른 사람에게 대신 징수하는 족징까지 했는데 이런 일을 작은아버지는 자주 보았다. 그래서 내가 서울도 가고 남도에도 왕래하는데 혹시 외놈의 돈이나 얻어쓰고 다니는 것이 아닐까 하여 어디를 간다 하면 작은아버지가 야단부터 치셨던 것이다. 그 때문에 나도 어디 갈 때는 조용히 나가버렸고 이런 연유로 평소 숙질간의 정의가 친밀하지 못하였다. 그해 가을 작은아버지께서
작년에 오셨다. 사직동 집만 좋을 뿐 아니라 추수한 곡물도 당신 댁 살림보다 나은 것이 만족스럽기보다는 예상 밖이었던 것 같다. 오진사를 찾아가 보고서는 어머님께 그러셨다고 한다. 형수님, 조카가 다른 사람에게 그같이 신뢰받을 줄을 생각 못했습니다. 오해가 풀린 후 작은아버지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셨다. 여하튼 양반의 세력이 쇠퇴한 것은 사실이다. 당당한 그 양반들이 보잘것없는 상놈 하나 접대하기에 힘이 딸려 애쓰는 것을 볼 때 더욱 가련하였다. 나라가 죽게 되니까 국내에서 중견 세력을 가지고 온갖 못된 위세를 다 부리던 양반부터 적골이 된 것 아닌가. 만일 양반이 살아나 국가가 독립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양반의 학대를 좀 더 받더라도 나라만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감상이 일어났다. 평소 제사로 자처하며 호기 부리던 강성춘에게 구국의 방도를 물었다. 나라가 망한 책임이 당국자에 있지. 나 같은 시골 늙은이와는 관계없는 일이 아니겠소? 내 집안이 상놈 중에 상놈이지만 그는 양반 중에 상놈이기는 마찬가지라 생각되었다. 그러지 말고 자제를 교육하십시오. 아이, 그러나 머리 깎는 것이 문제요. 교육은 단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인재를 양성하여 장래 완전한 국가의 일원이 돼서 약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어둠에서 광명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귀에는 천주학이나 하라는 소린 줄 알았다. 우리 가문 중에도 예수교에 참가한 사람이 있어. 나는 이만 가보겠소. 저주하리로다 해주 서촌 양반들이여. 자기네가 충신 자손이니 공신 자손이니 하며 평민을 소나 말처럼 여기고 노예시하던 기염은 오늘 어디에 있느냐. 저주하리로다 해주 서촌 상놈들이여. 500년 기나긴 세월 동안 양반 앞에서 담배 한 대 큰 기침 한 번 마음 놓고 못하다가 이제는 재래의 썩은 양반보다 신선한 신식 양반이 될 수 있지 않은가. 구식 양반은 군주 일개인에 대한 충성으로도 자자손손이 혜택을 입었거니와 신식 양반은 삼천리 강토의 2천만 민중에게 충성을 다하여 자기 자손과 2천만 민중의 자손에게 만세도록 복음을 남길지라. 이 얼마나 훌륭한 양반이냐. 환등기구를 가지고 고향에 갔을 때 나는 인근 양반 상놈을 다 모아놓고 환등회 석상에서 절규하였다. 양반도 깨어라! 상놈도 깨어라! 여덟 번째 신문에는 각 과장과 주임경씨 7, 8명이 나란히 앉아 위협했다. 너의 동료가 대부분 자백하였거늘 너 한 놈이 자백을 하느니 심히 어리석고 완고하다. 토지를 사들인 지주가 논밭에 뭉우리돌을 골라내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 네가 아무리 입을 다물고 혀를 묶어 한마디도 발설하지 않으려 하지만 여러 놈의 입에서 네 죄가 발각되었으니 지금 당장 말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때려 죽이리라. 나를 논밭에 자갈돌로 알고 파내려는 그대들의 노고보다 파내어지는 나의 고통이 더욱 심하니 내가 자결하는 것을 보라. 나는 머리에 기둥을 들이받고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여러 놈들이 인공호흡을 하고 얼굴에 냉수를 끼얹어서 정신이 돌아왔다. 한 놈이 능청스럽게 부탁한다. 김군은 조선인 중에서 신앙을 받는 인물인데 이같이 대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니 저에게 위임하여 신문하게 하옵소서. 그는 즉시 승낙을 얻어가지고 나를 자기 방에 데리고 가서 특별 대우를 했다. 담배도 주고 말도 존대했다. 내가 황해도에 출장 가서 선생의 온갖 행동을 일일이 조사하여 보니 교육사업의 열성인 것은 학교에서 월급을 받든 못 받든 교무를 한결같이 보아온 것을 알 수 있었소. 일반 인민의 여론을 들어보아도 정직한 사람인데 총간부에 와서 김구의 신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고문도 많이 당한 모양이니 매우 유감이오. 신문도 순하게 하여야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고문을 해야 할 사람이 따로 있는데 신뢰가 많았소. 외놈이 신문하는 방법에는 대략 3가지 수단이 있다. 첫째,
가혹한 고문이다. 채찍과 몽둥이로 난타하는 것, 두 손을 등 뒤로 포개고 오랏줄로 결박하여 천장의 쇄골위에 끌어올리고서 신문 받는 자를 둥근 걸상 위에 세웠다가 오랏줄 한 끝을 한편에 잡아매고 발판을 뽑아버리면 온몸이 공중에 매달려 질식하게 되는데, 그 후 결박을 풀고 냉수를 온몸에 끼얹어 숨이 돌아오게 하는 것, 화로에 쇠막대기를 질비하게 늘어놓아 벌겋게 달군 후 그 쇠막대기로 온몸을 함부로 지지는 것, 손가락 크기의 능목 3개를 세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나무 양 끝을 노끈으로 동여매는 것, 거꾸로 매단 후 콧구멍에 냉수를 부어넣는 것 등이 그것이다. 둘째, 굶기는 것이다. 신문할 때 음식을 보통 수인의 반으로 줄여 생명만 유지하게 해놓고 친척이 사식을 청원하여도 신문 주임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도로 내보낸다. 신문 주임 되는 놈은 사실 유무는 관계치 않고 거짓말이라도 외놈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하는 수인에게는 사식을 허락하고 반항성이 있어 보이면 절대로 허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장에서는 자연히 사식을 받아먹는 자는 강경치 못해 보이게 된다. 그 밖에 한 가지가 온화한 수단이다. 좋은 음식도 대접하고 훌륭히 장식한 아카시의 방으로 데려가 극진히 공경하며 점잖게 대화하는 바람에 가혹한 고문을 참아낸 자도 그 자리에서 실토한 사람이 덜어 있다. 내가 신체 고문에는 한두 번 참아보았고 저놈이 바라 그러면 나도 감정이 발하여 자연 저항력이 생김으로 인내하였지만 둘째와 셋째를 당하여 참아내기는 지극히 어려웠다. 두 번째는 굶주림이니 처음에 밥이라야 껍질 절반 물의 절반에 반찬은 소금이나 쓴 장아찌 꽁댕이를 주는데 구미가 없어서 안 먹고 도로 보내기도 하였다. 그 후에는 죽도록 맞은 날이 아니면 그런 밥이라도 기다려서 달게 먹는다. 그때까지 근 3달 동안 아내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밥을 가지고 유치장 앞에 와서 말소리가 들리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김구의 밥을 가지고 왔으니 드려주시오. 김감에 나쁜 말이 했소되 사식일에 일이 없소다. 매번 돌려보낸다. 나는 신체가 말이 아니었다. 그놈들이 달아매고 때릴 때는 박태보가 보습 단글질 당할 때 이 쇠가 식었으니 다시 달고 오라고 한 구절을 암송하였다. 겨울철이라 그리하였는지 겉옷만 벗기고 양직 속옷은 입힌 채로 결박하고 때릴 때 속옷을 입어서 아프지 않으니 속옷을 다 벗고 맞겠다. 매번 알몸으로 매를 맞아서 살이 벗겨질 뿐 아니라 온전한 살가죽이라고는 없었다. 옥중 생활을 일일이 기록하기는 불가능하나 의식주 행을 각각 나누어 쓰면서 그때 체험하고 목격한 것과 나의 생활하던 진상을 말하고자 한다. 각 수인들은 소위 판결을 받기 전에는 자기의 의복을 입거나 자기 의복이 없으면 청색 옷을 입다가 기결되어 복역하는 시간부터 붉은 옷을 입으니 조선복식으로 만들어 입는다. 입동 시기부터 춘분까지는 면옷을 입히고 춘분에서 입동까지는 홀옷을 입히되 병든 수인에게는 흰옷을 입혔다. 식사는 세 때로 밥과 찬을 일제히 분배한 후 간수가 머리 숙이는 인사 고두레를 시킨다. 수인들은 호령에 쫓아 무릎을 꿇고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머리를 숙인다. 그러다가 외놈말로 모도이 하면 머리를 일제히 들었다가 키반 해야 각 수인이 먹기 시작한다. 수인들에게 격려를 시키는 간수는 다음과 같이 훈화한다. 식사는 천황이 너의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주는 것이니 머리를 숙여서 천황에게 예를 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라. 그런데 매번 격려라고 할 때에 들어보면 각 수인들이 입안의 소리로 무슨 말인지 중얼거리는 것이 있다. 나는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천황이 밥을 준 데서 천황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것인가 했는데 낯익은 수인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한 가지로 대답했다. 당신 일본 법전을 보지 못했소? 천황이나 황후가 죽으면
대사면이 내려 각 죄인을 방송한다고 하지 않았소. 그러므로 우리 수인들은 머리를 숙이고 하느님께 매이질한 놈을 직사시켜 주십소 하고 기도합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소. 그 후부터는 나도 노는 입에 연불격으로 매번 식사 때 하느님께 기도하였다. 나에게 전능을 베풀어 동양의 대학교인 외황을 내 손에 주게 하옵소서. 수인들 중에 종종 감식벌을 받는 자가 있으니 내 밥을 남을 주거나 남의 밥을 내가 얻어먹다가 간수에게 발견되면 3일 또는 7일간 무거운 벌로는 3분의 2를 감하고 가벼운 벌로는 2분의 1을 감하여 먹이는데 감식벌을 당하기 전 감수놈들이 죽지 않으리만큼 때려준다. 소위 옥칙에 의하면 감식도 벌칙 중에 하나인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나는 깊이 연구하였다. 표면으로 나도 붉은 옷을 입은 복역수이나 정신상으로 나는 결코 죄인이 아니다. 외놈의 이른바 신부민이 아니고 나의 정신으로는 죽으나 사나 당당한 대한의 애국자이다. 될 수 있는 대로 외놈의 법률을 복종치 않는 실제 사실이 있어야만 내가 살아있는 본뜻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나도 하루 한 끼 혹 두 끼 사식을 먹으니 밥이 부족하여 애쓰는 수인들을 먹이고도 나는 한 끼라도 자양분 있는 음식을 먹는 셈이다. 건강에는 큰 결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매번 내 밥은 곁에서 먹는 수인을 주어 먹게 했다. 처음에 먹기를 시작할 때 곁에 앉은 수인의 옆구리를 쿡 찌르면 그 사람은 알아차리고 빨리 자기 분량을 먹은 뒤 내 앞에다가 빈 그릇을 놓는다. 내 밥그릇을 그 사람에게 주면 간수놈 보기에 나는 밥을 빨리 먹고 앉아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수인들의 품행이 10번 내 밥을 먹는다면 먹을 때는 죽어도 은혜를 잊지 못하겠다고 치사를 하던 자라도 아침밥을 얻어먹고는 저녁밥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보면 그 즉시로 욕설을 퍼부었다. 저놈이 내 의붓압이냐? 야, 효자문 세우겠다. 그러면 밥을 얻어먹는 자가 또한 나를 옹호하는 말로 맞대고 욕설을 하다가 간수에게 발각이 되어 함께 벌을 서는 까닭에 선을 행함이 도리어 악을 행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옥중의 고통은 여름, 겨울 두 계절에 더욱 심하다. 여름철에는 감방에서 수인들의 호흡과 땀에서 증기가 피어올라 서로 얼굴을 분간할 수 없다. 가스에 불이 나서 수인들이 질식되면 방 안으로 무소대를 들이쏘아 진화하고 질식된 자는 얼음으로 찜질하여 살리는데 죽는 자도 여러 번 보았다. 수인들이 가장 많이 죽기는 여름철이다. 겨울철에는 감방에 20명이 있다면 솜이불 4장을 들여주는데 턱 밑에서 겨우 무릎 아래만 가려지므로 버선 없는 발과 무릎은 태반 동상이 나고 귀와 코는 얼어서 극히 참혹한데 발가락, 손가락이 물러 터져 불구가 된 수인도 여럿 보았다. 간수놈들의 심술은 감방에서 무슨 말소리가 났는데 누가 말을 하였나 물어보아 말한 자가 자백을 않고 누가 말했다고 고발도 없을 때는 여름철에는 방문을 닫아버리고 겨울철에는 방문을 여는 것이었으니 이것이 감시의 묘방이다. 감옥생활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신체가 큰 사람이다. 5척 6촌 중키에 불과하나 잘 때 종종 발가락이 남의 입에 들어가고 추위도 더 받는다. 그놈들이 내게 대하여는 유달리 대우를 하는데 복역시킨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 시키지는 않았다. 서대문 감옥에 가서도 100일 동안 수갑을 채워두었기 때문에 그같이 좁은 방에서 두 손이 묶인 잠자리가 너무 고통스러웠다. 동료 수인들도 잠결에 내 수갑에 몸이 닿으면 죽는다고 야단이었다. 행동의 구속은 더욱 심하여 아침에 잠을 깨어도 마음대로 일어나지 못한다. 반드시 일정한 시간을 지켜서 일시에 호령으로 일어나게 하고 즉시 간수들이 각 방에 수인을 꿇어앉힌다. 그리고 한 놈이 수인을 향해 외놈 말로 기요츠케를 부르면 수인들은 일제히 머리를 숙인다.
한 놈이 명패를 들고 첫 자리에 앉은 수인의 번호부터 끝까지 읽는데 수인마다 자기 번호를 들으면 하이 하고 곧 머리를 든다. 끝자리에 앉은 수인까지 다 마친 후 잘 때 입던 의복을 벗어 꾸려놓고 수건 한 장씩으로 허리 아래를 가리고 알몸에 맨발로 멀면 100보, 가까우면 50보 이내 거리를 천천히 손 활개도 못 치고 벽돌 한 개씩 펴놓은 것을 밟으며 공장에 간다. 거기서 각각 자기의 일복을 입게 하고 또 열을 지어 쪼그려 앉힌 뒤 수효를 점검하고 세면을 시킨다. 아침밥을 먹이고 나서는 곧 노역을 시작하는데 일의 종류는 간단한 철공, 목공, 직공, 피복공, 보석, 권련갑 제조, 새끼꼬기, 김매기, 빨래, 밥짓기 등이 있다. 지금 감옥은 물론 이민족의 압제를 받는다는 감정이 충만한 곳이므로 외놈들의 처사로는 털끝만큼이라도 감화를 줄 수 없으나 내 민족끼리 감옥을 다스린다 하여도 남을 모방하여서는 감옥 설치에 아무런 효과가 없겠다고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후일 우리나라가 독립한 후 감옥 간수부터 대학 교수의 자격으로 사용하고 죄인을 죄인으로 보기보다는 국민의 일원으로 보아서 선으로 지도하기에만 주력해야 하겠고 일반 사회에서도 감옥살이 한 자라고 멸시하지 말고 대학생의 자격으로 대우해야 감옥 설치한 가치가 있겠다고 생각되었다. 서대문 감옥에는 역대의 진귀한 보물이 있으니 지난날 이승만 박사가 자기 동지들과 같이 투옥되었을 때 서양인 친구들과 연락하여 옥중에 도서실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진귀한 서적을 구입하여 5, 6년간 긴 세월 옥수에게 나라를 구하고 부흥시키는 방도를 강연하였던 그것이다. 노역을 쉬는 날 서적고에 쌓인 각종 책자를 각 방에 들여보내주는데 그 중에 이 박사의 손때와 눈물 흔적으로 얼룩진 감옥서라는 도정이 찍힌 광학 유편, 태서 신사 등의 서적을 보았다. 나는 그러한 책자를 볼 때 그 내용보다는 배알지 못한 이 박사의 얼굴을 보는 듯 반갑고 무한한 느낌이 일었다. 오직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셨던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를 3.1절에 다시 읽으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 역사, 그리고 역사 속 위인들의 이야기, 가슴 깊이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전 읽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화제의 베스트셀러 만나보시죠.